안녕하세요. 포항공대 정우성입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특히 과학과 사회 집단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각지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을 얘기한다는 건 그동안 과학기술이 사회 문제 해결에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과학기술은 그동안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런 의문에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과학기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지구상에 나타나고 나서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먹고 사는 문제였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충분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 이런 걸로 아마 식량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불을 사용할 줄 알게 되고 요리를 할 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기술의 하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그 당시에 농사를 짓고 불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라의 과학기술이라 그러면 얼마나 별의 운동을 잘 이해하고 시간과 달력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가 과학기술로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렇게 천문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달력이라는 건 결국 별의 운동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별의 운동을 많이 이해해야 됐을까요? 그건 언제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언제 홍수가 오니 대비하고 이렇게 농사와 관련이 꽤 깊었습니다. 아마 천문이라는 것을 여러 영화에서도 보셨을 거고요. 여러분들 매일 사용하시는 10,000원짜리 지폐에서도 우리나라 천체와 관련된 과학기술의 역할, 과학기술의 역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또 과학기술은 비료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해서 먹을거리의 문제가 많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식량은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비료, 이 얼마 전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00년, 한 100년쯤 정도 전에 비료가 발명이 되면서 이때부터 식량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거리의 걱정을 조금 덜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도 축적을 하고 삶의 다른 모습들, 먹는 거 외에도 다른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부의 축적은 이렇게 산업혁명이라는 것에서 더욱더 불이 붙습니다.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의 대량 생산, 그래서 모두 다 자동차를 가질 수 있고 멀리까지 가고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전자제품, 휴대폰 등이 생기면서 우리의 생활은 더욱더 윤택해졌습니다. 과학기술은 처음에는 이렇게 농사 문제, 즉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었고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사회의 문제는 먹을거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 뒤는 부를 축적하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잘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사회의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바로 이 먹을거리, 잘 살아보세, 이런 운동이, 이런 욕구가 바로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었고요. 이것이 과학기술에게 요구되는 사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잘 살아보세라는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이 훌륭하게 해결하면서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야경이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즉, 과학기술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먹을거리, 그리고 잘 살아보세, 이런 사회 문제를 충분히 훌륭하게 해결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갑자기 이렇게 사회 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이라는 얘기가 화두가 된 이유는 뭘까요? 조금씩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가 과학기술에 바라는 문제, 어찌 보면 사회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다양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줬던 것처럼 이것도 역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는 겁니다.
즉 사회 문제가 좀 더 다양해진 거죠. 가령 우리나라 국가 통계도 보시면요. 예전에는 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 소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런 발전 지표와 함께 삶의 질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즉 사회 문제가 다양해졌다는 것이 이런 통계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어려운 문제, 국가 난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풀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보시면 예전에는 잘 살아보세라는 거 하나로 대표될 수 있었던 사회 문제가 수십 가지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큰 도전, 대형 난제들 여러 가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이런 난제, 그랜드 챌린지를 풀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과학기술에도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인도 역시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 이러한 이 난제, 그랜드 챌린지는 어떻게 찾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잠시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아마 각자마다 정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에서 우리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는 신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언제 제일 먼저 출현하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요. 물론 이게 제가 찾은 것이라서 더 오래전에 신문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찾은 건 1980년대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신문에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처럼 IT 기술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정보화 이런 얘기들이 그때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 4차 산업이라는 것,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과 4차 산업을 조금씩 혼돈해 쓰기도 하는데요. 4차 산업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4차 산업은 더욱더 옛날로 올라가서 1960년대에 신문에 출연합니다. 역시 이것도 컴퓨터, 물론 지금이랑 표기 방법이 약간 달라서 그때는 컴퓨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로부터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전자제품 등에 의한 문명들이 그때도 그려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아마 사전적으로라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신다면 다음 중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객관식 시험을 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교육 환경상 이런 암기식 교육에 대단히 익숙하실 텐데요. 어찌 보면 그러한 정의가 적절한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80년대 혹은 60년대도 여전히 우리가 저런 4차 산업혁명, 어찌 보면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거고요. 이런 변화하는 세상이란 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혁명의 핵심은 무엇일까를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오는 사진은요, 미국 뉴욕의 가장 번화한 명품 거리인 오번가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왼쪽 사진은요, 1900년에 미국 부활절, 우리로 치면 추석과도 비슷한 그런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5번가 거리를 촬영한 것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913년에 같은 거리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저 당시가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는 사회가 큰 대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입니다. 1900년의 사진을 보시면요. 전부 다 마차가 다니고 있는데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딱 한 대가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불과 13년이 지나고 부활절에 같은 장소로 갔더니 오른쪽 사진에는 마차가 전부 자동차로 바뀌어 있고요. 딱 한 대만 마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즉 마차가 달리던 세상이 자동차의 세상으로 바뀌는데
13년이 걸렸던 거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 분들이 아주 익숙한 이 알파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사람과 바둑 이 대국을 한 거 유명해진 게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과의 이 시합이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 알파고와 바둑 시합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은 과연 컴퓨터가 바둑으로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알파고가 한 판이라도 이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때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죠. 알파고가 4번을 이기고 이세돌 구단이 딱 1번을 이겼습니다. 드디어 컴퓨터가 바둑으로서 사람을 이기게 된 거죠. 그로부터 1년 뒤에 당시 바둑 세계 랭킹 1위이던 중국의 커제 구단이 다시 알파고와 시합을 합니다. 불과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의 시합에서는 컴퓨터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커제 구단 시합에서는 과연 커제가 한 판이라도 이길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커제 구단은 알파고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까 뉴욕에서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는 건 13년이 걸렸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으로 사람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건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3년에서 1년으로 이 변화의 시기가 확 짧아진 것이죠. 예, 이 그래프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가라는 그래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인구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고 있고 또 사회의 발전을 나타내는 사회 발전 지수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기원전 2000년부터 지금이 대략 2000년 정도니까요. 이 4000년의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00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조선이 만들어졌을 그때쯤인데요.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농경에서 시작돼서 인류가 문명을 쌓고 부를 쌓고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된 시기 정도로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때부터 사회는 발전을 해오긴 합니다만 지금의 발전 속도보다는 대단히 천천히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산업혁명 즈음부터 대항해 시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인류는 인구도 빨리 늘고요. 이 사회 발전도 빨리 이루어지고 즉 부를 많이 쌓아가게 되는 시기가 되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비료가 발명이 되면서 먹을거리를 완전히 해결하고 먹을거리를 더욱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100년 전부터는 사회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속도는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죠. 자동차의 13년이 인공지능의 1년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예, 이런 사회가 대단히 빨리 변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소위 유니콘 기업이라 그러죠. 이 대형 성공적으로 크게 성공한 스타트업들을 유니콘 기업이라 부르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유니콘 기업이 1년에 한 개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1년에 한두 개 나오다가 그러다가 계절에 하나씩 나오다가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두 개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무수히 많은 유니콘 기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발전은 아까 자동차, 인공지능, 유니콘 이런 걸 보시면 발전 속도가 더욱더 많이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현상이라고 할까요? 특징은 사회가 빨리 변하고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변화의 속도는 더 커지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고 이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나 숙제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마주치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숙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즉 기존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해결 방법도 찾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과학기술이 그동안 사회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고요. 조금 더 앞에 보시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목에 과학과 사회가 서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제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은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어찌 보면 사회가 잘 몰라줬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풀라고 했던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삶의 질이라는 것은 조금 더 후순위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로 남겨뒀었는데요. 이제 그것에도 과학기술이 뛰어들어서 해결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과학기술이 사회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예, 과학기술인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과학기술만 좋으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슈에서는 과학기술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동차는요, 1985년에 영국에 무수히 많은 발명품을 만든 싱클레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1985년에 C5라는 전기 자동차를 내어놓습니다. 예, 당시 기술로서 이 전기 자동차는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혼자 타고 다니고요. 출퇴근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시속 한 40km 정도에서 제한이 됐었는데요. 그 제한의 이유는요. 기술이 부족한 것보다도요. 당시 영국 법상 시속 40km 이하에 탈 것은 면허가 필요 없었죠. 그래서 누구나 이 싱클레어 C5를 사서 출퇴근, 통학용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고요. 저 당시 광고를 보면 조금만 돈만 내면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 준다고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제품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다면 지금 우리가 이 제품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을 거고요. 최근에 우리들이 보고 있는 킥보드라든지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이 이미 이 싱클레어 C5라는 제품으로 시작돼서 더욱 많이 발전해 있고 우리가 더욱더 익숙한 제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뛰어났던 사용자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줬던 C5라는 제품은 왜 시장의 외면을 받았을까요? 물론 하나의 제품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데는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5가 실패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크기입니다. 아까는 C5 기계 한 대만 보셨는데요. 지금은 옆에 일반적으로 도로를 달리는 차량과 함께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C5가 한 명이 타기엔 적합한데요.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저 C5를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보조해주는 거울들이 많이 있죠. 그 거울에서 저 C5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자칫해서 저 C5를 타고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달린다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을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사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 제품, 산업이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크게 많이 간과하는 것이 이런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잊어버리고 과학기술만 발전하면 기술이 좋으면 그 제품은 시장이 무조건 받아주고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조금 더 유의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욕에서 13년 만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뀐 사례가 있었는데요. 1865년, 자,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자동차도 영국에서 먼저 출현을 했겠죠. 근데 이때 영국은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뀔 때 미국과 좀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마차라는 건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자가용도 되지만은 택시와 같은 운송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차가 등장했다는 건 당시 이 마차 그리고 그 마차와 관련된 산업이나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수입을 내시던 다양한 사람들의 수입원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당시에 그래서 레드 플래그 액트, 붉은 깃발의 법, 적기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면 이 자동차가 굉장히 빠르니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 그래서 마차와 비슷한 속도, 정확히는 시속 4km에서 8km 정도 우리가 걷거나 가벼운 조깅 정도의 속도로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 앞에서 자동차가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먼저 걸어가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 사람보다 자동차가 절대 빨리 달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가 온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했습니다. 저렇게 기존의 시장이 새로운 제품, 시장, 산업에 저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저러면 자동차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 이 학계에서는 영국이 자동차를 먼저 시작했음에도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영국이 아닌 미국이 갖게 된 데에는 저렇게 영국 사회가 자동차 사회로 전환을 하지 못한 저런 시스템, 문화, 저항 등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렇게 미국이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요, 기존의 질서나 문화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뭔가가 바뀐다든지 혁신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럼 이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령 규제와 같은 거죠. 바로 저 붉은 깃발의 법칙이 그런 규제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당시 새로운 국가,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영국이 겪었던 저런 저항이나 규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 역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저런 붉은 깃발의 법칙과 같은, 붉은 깃발의 법과 같은 저항, 혁신을 막는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과 사회가 모두 서로 오해를 풀고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바로 새로운 혁신,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과학과 사회가 각각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발전을 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세상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